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전기력과 전기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다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쓸게요. 전기력과 전기장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게 오늘 학습하게 될 큰 주제거리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실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여러분들은 전기력과 전기장을 배우고 그 뒤에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력과 자기장을 배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기현상, 자기현상에 대해서 큰 줄기를 이해를 한 게 된 거잖아요.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이때부터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지금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인 전기현상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인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먼저 전기력과 관계가 되어 있는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전기장과 관계가 되어 있는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걸 바탕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전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하고 카패시턴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전기 현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물 같은 학문을 배울 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의 절반을 배운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3수, 4수에 걸쳐서 배워야 될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학습 목표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했죠? 물론 자세한 내용은 각 부분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차후 다시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에 가서 배울 때 그 부분을 림할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지금은 전반적인 윤곽을 그리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전기력과 전기장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서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전기 현상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냐면, 먼저 뉴턴의 관념에 의해서 우리는 먼저 힘을 논해야 돼요. 이 힘을 논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전기력을 논해야 되는데, 이 전기력을 먼저 논했던 사람이 쿨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들어갈 때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가 쿨롱의 법칙이에요. 쿨롱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해를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누구를 예를 들었어요? 쿨롱 전에. 그렇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예를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언급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가 뉴턴의 법칙과 아주 유사해요. 정말로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유사한가 하는 걸 지금부터 볼까요? 우리가 만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행성사의 힘을 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힘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힘은 보통 F를 쓰니까 여기에다가 코스에서 F를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나갈 거예요. 어떻게 전개를 해나갈 거냐면 이쪽은 우리가 뉴턴의 만유 인력을 이렇게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지금 우리의 주제거리인 쿨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쿨롱의 법칙이니까 그냥 쿨롱이라고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예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예냐면 여기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도대체 어떤 것들의 상호관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물체들의? 그렇죠? 이쪽은 행성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쪽은 행성의 문제예요. 만약에 여기를 지구라고 하고 여기를 이렇게 달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지구와 달 사이의 문제나 또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문제나 이런 거시적인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쪽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주제가 어떤 걸 다루는 걸까요? 그렇죠? 이쪽은 아주 작은 세계, 미시적인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주제가 어떤 걸 다루는 거냐면 전하사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전하, 차지라고 해서 여기 전하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기호로 쓸 때는 여기 어떤 걸 쓰냐면 전하는 기호로 Q자를 이렇게 써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구와 달 사이의 관계를 다룰 때 이쪽은 질량을 다룰 때 기호 처리를 보통 일반적으로 M자로 이렇게 써요. M자로 쓰는데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를 M1, M2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쪽도 전하가
임의로 있어야 되겠죠? 하나만 있으면 안 되니까 또 하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만약에 전화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쪽을 우리가 Q1, 이쪽을 Q2라고 이렇게 할게요. 근데 실제 전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양전화도 있지만 음전화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화라고 하는 자체는 플러스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쪽을 일반적으로 플러스 값을 가진 쪽을 양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전화를 가진 쪽을 우리가 음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과학으로 보면은 양전화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뭐예요? 혹시 알아요? 양전화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양성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화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여기는 저자인 거죠? 그렇죠? 이건 후대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전화라는 입장으로 양전화, 음전화로 이렇게 구별을 할게요. 그리고 이 양전화와 음전화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법칙을 만들 때 그 대상체인 두 가지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실험 모델이에요. 실험 모델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법칙으로 여기를 이제 전개를 설명이 아니라 설정이죠. 설정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실험 모델을 설정을 해놓고 나서 자, 이제 여기에다가 법칙으로 한번 전개를 시켜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일의 법칙의 특징은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게 있냐면 두 물체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R 제곱분의 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세계를 다루는 전화의 세계를 다루는 이쪽 세상에서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거리에 3승에 비례할 것 같아요? 4승, 5승? 그렇지가 않고 여기는 똑같이 만일력 법칙과 똑같이 여기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큰 세계와 작은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에서는 이쪽에 분자에는 어떤 값들을 써줘야 될까요? 여기에는 그렇죠? 뭐에 비례해요?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질량을 M1, M2로 썼으니까 이쪽을 M1, M2로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만일력 법칙은 두 물체의 질량 사이의 곱에 비례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전원료에 의해서 똑같이 맞아요. 이쪽도 똑같이 여기가 Q1, Q2라고 하는 전화량의 곱에 이렇게 비례하게 돼 있어요. 단지 여기를 우리가 크기로 눈할 때, 크기만을 눈할 때는 여기에는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절대값 비율을 이렇게 붙여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같은 구조라는 걸 이해를 했죠? 그리고 원래 만유인력 법칙에 보면은 여기에 상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만유인력 상수 또는 우주 보편상수라고 하는 주의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상수값이 들어갔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K로 써요. 근데 이 K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를 쿨롱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쿨롱 상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정말 상수값이에요. 상수값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하는 상수값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값이냐면 상수값이 아니고 여기가 기호 처리를 해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쿨롱 상수라고 하는 K는 우리가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4는 알 테고 파이도 3.241596 나가는 값인지를 알 테고 여기 입실론 제로라고 제가 읽었는데 근데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우리가 자유공간 속에서의 유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만큼 부분을 우리가 여기를 다시 참고하고 자유공간 속 유전율이라고 해요. 유전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유공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서는 진공을 생각하면 쉬워요. 아무 입자가 상호작용하지 않는 데를 우리가 자유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진공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 있어요. 진공이라고 하는 자체는 현대 양자 물리학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는 양자 그렇죠? 퀀텀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여기 자유공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런 식 구조가 아니라 여기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서 입자끼리 거의 상호작용을 않는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유전율이 뭔지 그리고 나중에 자기장을 배울 때는 투자율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투자율이 뭔지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 때 그때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사전적 의미를 한번 이렇게 찾아봐요. 그럼 유전율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 자체가 궁극될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찾아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거시세계, 이것처럼 거시세계, 여기다가 거시세계를 누나는 만일력 법칙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작은 세상을 우리가 미시세계라고 해요. 미시세계를 누나는 글자를 먼저 쓰네요. 미시세계를 누나는 여기는 쿨롱의 법칙에 서로 같은 꼴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드디어 전기 현상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기가 힘이에요. 쿨롱의 법칙에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실제 주인공은 전기장이에요. 전기장. 그러니까 뉴턴은 어떤 물체의 운동을 중심으로 어떤 운동을 다뤘어요. 하지만 헤르데이와 맥스웰이 이 개념 자체를 바꿔놔요. 그리고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이 정신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 그리고 또 이 공간은 실제는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간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바로 이 공간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개념 자체를 여기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뤄봐야 돼요. 여기 두 번째 이제 전기장을 다룰 건데,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기호 자체로는 우리가 어떤 걸 쓰냐면 이자를 이렇게 써요. 그리고 실제는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예요. 실제는 여기 전기장은 또 하나 개념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벡터예요. 벡터는 위에다가 화살표를 붙여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크기로만 이해할게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힘이니까 힘도 원래는 벡터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전기장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여기를 알아갈 때 가장 공헌을 한 사람이 가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가우스 들어봤죠? 누구? 그렇죠? 3대 수학자 중에 한 분이죠. 그럼 3대 수학자는 누구일까요? 혹시 알아요? 3대 수학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찾아보기 귀찮으면은 지금부터 제가 얘기를 할게요. 3대 수학자는 일반적으로 아르키메데스, 그리고 또 누구? 맞아요. 여기서 이 업적을 이룬 가우스, 그리고 또 한 명 미적분학을 만들어낸 창시자 누구? 맞아요. 뉴턴이에요. 뉴턴. 여기에는 뉴턴, 이분을 우리가 3대 수학자로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이 눈할 때 이렇게 봐요. 그 중에 한 분이 가우스인데, 바로 이 전기장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가우스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가우스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장 쪽을 이해를 하려면 가우스 법칙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우스 법칙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근데 이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하면 상당히 쉬워요. 먼저 이 가우스 법칙을 쓰게 되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등호를 이렇게 중심으로 먼저 오른쪽 항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에는 전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전하가 뭐를 만든 거냐면 전기 선속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전기 선속은 이렇게 파일자로 써요. 여기를 파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기호가 여러분들은 낯설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우리가 전기 선속이라고 해요. 또는 여기를 우리가 전기 다발이라고도 읽어요. 다발이라고도 이렇게 읽어요. 꽃다발 할 때 그 다발이에요. 꽃다발 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우리가 실제는 뭐라고 읽는 거냐면 플럭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 선속이기 때문에, 선속이 플럭스예요. 그래서 전기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를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기는 기호를 뭐로 쓴다고 그랬어요? 일렉트릭에서 이자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구별하려면 여기에다가 이자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냐면 분수값이 들어가게 있고, 여기서 방금 배운 유전율이라고 하는 값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가우스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우스 법칙,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도 돼요.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가우스 법칙 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플럭스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안쪽에 있는 전하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자를 저는 앞으로 이렇게 붙일게요. 여기에는 있는 안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쪽. 어떤 감싼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쪽, 우리가 지금 방에 실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실내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벽 바깥쪽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구별할 때 안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봤는데 한 가지 이상할 거예요. 뭐라? 전기장에 대해서 배우겠다면서 여기 플럭스가 있고 뭐 전하가 안쪽에 있어요 하는 말만 안 했어요. 도대체 전기장이라고 하는 이 기호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기호가 여기 선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선 속에. 그러면 선 속에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꽃다발을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제가 꽃다발을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럭스 개념을 잠깐만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꽃다발이라고 하는 걸 눈할 때 어떻게 눈을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 이게 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꽃이 있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도 이렇게 꽃이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만약에 꽃이 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우리가 다발을 만들려면은 여기를 기준을 잡아서 어떤 면적으로 이렇게 라인으로 철사 같은 거를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구조를 다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꽃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어떤 면적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 참고로 이렇게 보면은 플럭스 개념은 정말로 중요해요. 이 플럭스 개념은.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어떤 거하고 어떤 것 사이의 관계냐면 꽃하고 면적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꽃자를 쓰고 면적을 꽃면적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면적은 일반적으로 기호를 쓸 때 우리가 A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면적은 기호가 A가 될 테고 그리고 꽃은 실제로 우리가 눈하는 거는 꽃을 눈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를 눈하는 거예요? 전기장을 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꽃을 뭐를 바꿔주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전기장이 지나가고 있네 라고 해서 여기다가 전기장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버랩 돼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꽃을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줄게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렇게 꽃이고 이 위쪽에 있는 부분 여기가 전기장인 거예요. 오버랩 돼서 여기만 잠깐 이렇게 그림을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꽃과 전기장 이렇게 구별갔죠? 그러니까 이 꽃을 우리가 뭐로 바꿔줄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꽃을 전기장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전기장으로. 그러면 전기장은 아까 기호를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2로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플럭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개념을 이용해서 다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전하가 선속을 만들었는데 이 선속은 여기 전기장에다가 면적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를 유전율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갔죠? 네, 실제 정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논리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우스의 법칙을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장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을 구하고 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전기장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뒤에 어떤 걸 세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게 전위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전위,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전기 문제니까 일렉트릭 포텐셜인 거예요. 볼트라고 하는 거 우리가 건전지에 몇 볼트 걸려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전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전위라고 하는 자체가 실제는 뭐하고 관계가 되어 있냐면 전기장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에서 정의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기호를 V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거리만의 함수예요. 전위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중력 위치 에너지하고 중력 위치 에너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거리만의 함수였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물체가 이만큼 지면으로부터 이만큼 있나 또는 이만큼 있나에 따라서 여기 위치 에너지의 값은 달라졌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졌잖아요. 이것도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거리만의 이렇게 함수예요. 그리고 실제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전화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여기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전기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전기 위치 에너지를 그리고 여기 전하로 나눠준 거예요. 전하로 이렇게 나눠준 게 정의예요. 그런데
전하는 여기 그림 자체는 지금 이렇게 전하를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 전하가 상호작용을 할 때는 한쪽은 시험 전하가 되고 한쪽은 원천 전하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지구하고 달 사이 문제 했을 때도 만약에 여기 지구하고 달 사이를 구할 때 지구의 중력원을 구하고 싶으면 이쪽이 원천 입자가 되고, 그리고 지구가 만드는 중력장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달이 됐던 또는 사과, 여기다 사과를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라고 한다면 사과가 됐던 이쪽을 우리가 시험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하가 두 개가 있을 때 하나의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을 알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를 한쪽을 원천 전하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그 전하가 어떤 역할을 하니 또 인력이나 청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하량이 같으면은 청력이 될 테고 반대면은 인력이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한쪽을 원천 전하, 한쪽을 시험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전하가 어떤 전하냐면 여기에는 시험 전하, 테스트 차지라고 해요. 테스트 차지로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전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잘 안 들리더라도 여러분들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들어두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요. 그런데 이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 표현을 또 하나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전위를 제가 전기장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전기력 알고 전기장 알고 그리고 전위를 알아야 돼요 했었어요. 왜냐면 실제 여기 있는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하고 관계가 되어 있냐면 전기장과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전기장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되는 거냐면 어떤 물량을 곱해주면 될까요? 이상이 가요? 제가 여기에서 거리만의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게 또 하나 전위의 정의가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실제는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전위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위는 실제는 양단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전위 차로도 논할 수가 있어요. 전위 차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차라고 해요. 차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전위는 전기장과 관계가 되어 있고 거리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거를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전위를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어떤 걸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뒤에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카패시턴스라고 하는 전기 용량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번째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전기 용량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카패시턴스라고 해요. 근데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기호를 우리가 C자로 이렇게 써요. 이 C로. 여기 전기 용량이에요. 여기 전하의 단위하면 헷갈리면 안 돼요. 전하의 단위는 쿨롬이에요. 여기 단위가 쿨롬이에요. 여기는 SI 단위예요. 전하 단위를 쿨롬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기 용량이에요. 전기 용량. 기호가 같아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요. 전기 용량을 어떤 값으로 나눠주면 될까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는 총전하예요. 총전하를 뭐로 나눠주면 되는 거냐면 뭐로 나눠줄까요? 위에서 구한 전위 또는 전위 차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위 차로 나눠주면은 이게 전기 용량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전위 또는 차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 한쪽을 0으로 기준으로 잡으면은 절대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대전위는 굳이 그냥 전위 차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전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전위 또는 전위 차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기 용량까지 계산을 했어요. 여기까지 계산을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전기 쪽하고 자기 쪽을 배울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바로 이만큼 내용 자체가 약 한
3에서 4주 또는 4에서 5주 정도 배워야 될 내용인 거예요. 이해갔죠? 자, 그러면 정말 요 정도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핵심적인 사항만 잠깐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여기에 신경을 써놔야 돼요. 그런데 실제는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도 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도 전기력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여기도 어떻게 쓰는 거냐면 힘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기력이겠죠. 이 전기력은 어떤 거하고 관계가 되어 있냐면 전기장과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는 뭐를 곱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때도 우리가 전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의 입장으로 이렇게 두 가지 법칙 자체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쿨롱의 법칙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전기장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기장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여기에 있는 이렇게 가우스 법칙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우스 법칙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실제는 여기도 저쪽에 있는 힘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여기도 다시 이렇게 좀 쓸게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원래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방금 이쪽에서 구한 쿨롱의 힘이라고 하면 여기를 뭐로 나눠주면 될까요? 여기도 시험 전화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구해도 돼요. 이해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한 요값을 여기다 넣고 여기를 시험 전화로 나눠주면 돼요. 아까 여기가 시험 전화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 대신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거는 여기에 있는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리고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플럭스라고 하는 이 정의를 반드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손속이라고 하는 이거의 정의예요.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려면 잘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꽃다발을 만들 때 꽃하고 어떤 면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꽃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돼요. 대신 지금 꽃이 여기 있는 전기장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 문제일 때는 여기 지나가는 게 뭐겠어요? 자기장이겠죠? 그러면 자기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이게 자기 선속이 되는 거예요. 마그네틱 플럭스가 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선속의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정의를, 가우스 법칙의 정의를 다음보다 쉽게 바꿀 수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보고 나서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점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봤어요. 점유이라고 하는 자체도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 개념으로 하나 이렇게 정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전기장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만큼을 쳐줄게요. 이렇게 전기장 사이의 관계로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전위를 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본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3, 4주 동안 또는 4, 5주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전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굵직한 전체 큰 입장은 다 배운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딱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걸 계산을 할 때 구조 자체가 약간 바뀌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늦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지금 바꿔 쓸게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나중에 정확하게 배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면적을 잘게 잘라서 벡터로 만들고 그리고 전기장도 원래 이렇게 벡터였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내적,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 여기를 우리가 내적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해요. 여러분들 내적이라고 하는 용어가 친숙할 때니까 내적이라고 쓸게요. 전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써주고 이쪽은 똑같아요. 이쪽은 이렇게 안쪽에 있는 전하가 만들었고 이쪽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을 잘게 잘랐기 때문에 전체를 다 적분해주면 돼요. 전체를 다 이렇게 적분해주면 되는데 여기를 전체를 다 이렇게 감싸야 돼요. 감싸는 형태로 이렇게 적분해주면은 이게 가우스 법칙의 일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기장을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는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을까요? 여기도 똑같겠죠? 이쪽에서 면적을 잘게 잘랐듯이 여기는 거리를 잘게 자르면 돼요. 여기를
거리를 잘게 잘라서 여기도 똑같이 전곱을 해주고 앞에다가 전기장을 이렇게 곱해줘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를 다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다 더해줘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후의 정의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때는 여기는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이렇게 있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이렇게 붙어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붙게 될 때는 이쪽이 무한대에서 여기가 참고로 보면은 무한대에서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거리까지 이렇게 올 때를 뜻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게 이게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이게 전후의 일반적인 정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가짜체를 계산할 때 이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는 여기도 이렇게 벡터예요. 벡터.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를 틀림없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뭐 한다 정도를 한번 봐줘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대신 잘하려면은 스스로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쓰고 생각해보고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그렇죠?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어주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